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서 세금 체납이 됐는데 자기는 분납할 의지가 있죠. 계속 사업해야 되니까 세금 안 낼 수는 없고, 자기는 분납을 하겠다고 했더니 담당 공무원은 결국 그걸 받아주지 않고 폐업을 권유하는 과정. 그때 담당 공무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당신이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 관짤 비용은 없다 하더라도 세금은 내야 된다. 이렇게 폐업하면 5년 뒤에 끝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15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1982년도에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를 입학해서 지금까지 국세청 현직 경력과 함께 평생을 이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사례가, 그 아주머니가 나이가 40 중반인데 그분이 찾아와서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우리 세무방송에 나온 그 꼭지를 보고 찾아왔죠. 근데 그분이 자기 사례를 설명하면서 눈물을 막 흘려서 제가 촬영도 하고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2003년도에 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서 세금 체납이 됐는데 자기는 분납할 의지가 있죠. 계속 사업해야 되니까 세금 안 낼 수는 없고, 자기는 분납을 하겠다고 했더니 담당 공무원은 결국 그걸 받아주지 않고 폐업을 권유를 하고, 폐업이 되면 소위 말하는 결손, 정리 보류가 돼서 총 체납에서 그게 이 평가할 때 수치가 분모가 빠지죠. 그럼 실적이 올라가겠죠. 근데 또 그렇게 빠지지 않으면 계속 자기가 체납 대상으로 지고 있고 업무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업을 권유하는 과정. 근데 그게 강압적일 수도 있고, 어쨌든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자발적으로 유도한다 해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국세청에서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표현으로 이제 모자 바꿔쓰기, 소위 말하는 명의대여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오히려 국가기관에서 이 체납자에게 전염병 같은 체납을 확대시키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그 부분은 좀 충분히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30대 중반이었는데 애가 둘이 있었어요. 3살 배기, 4살 배기 있는데, 그때 담당 공무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당신이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 관짤 비용은 없다 하더라도 세금은 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체납 담당자한테 듣고, 그 얘기가 비수처럼 자기한테 꼽히니까 자기는 자살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약국에서 이제 약을 샀죠. 근데 자기가 죽으면 애들이 불쌍하니까 애들까지 같이 죽겠다고 얘기를 저한테 했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때 담당 공무원 얘기가 이렇게 폐업하면 5년 뒤에 끝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15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2조의 국세 체납이 있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평생 체납이 된다 하면 이 힘이 있는 국가 권력에서 그 족쇄를 풀어주지 않았을 때 결국은 지하 경제가 되기 때문에, 그 지하 경제가 이 전염병처럼 확대가 되면 성실한 납세자에게도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국세청 개청 지금 한 57년 되는데요. 한 번쯤은 이게 정리를 해서 그런 그 실패자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로 제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일단 제외하고 그것은 우리 국세 행정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다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제외하고 선량한 그 사업자로서 소위 말하는 정직한 실패자인 경우는 이 법에서 정한 시효가 국세기원법 제28조에 나오는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5년이라는 기간도 짧지가 않은 시간이거든요. 5개월만 안 해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5년이 되어서 시효 소멸로 납부 의무를 소멸해 주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 경제 활동을 남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체납이라는 잘못된 학습이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법대로 하는 게 가장 저는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늘 이런 그 조세 체납자가 5년이 아니라 뭐 10년, 20년 이렇게 평생 따라가는 구도라고 하면 과연 살인죄보다도 더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대묻고 있죠. 근데 그건 대부분 뭐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능력이 없고 뭐 게으르고 이렇게 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뭐 밤잠 안 자고 피땀 흘려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자기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많은 사람들 때문에 거래처의 문제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법대로 하고 그래서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첫 번째는 평생 가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세금 상식 1번이고 뭐 음식의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모든 법에도 그 유통기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게 세금은 평생 간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 잘못됐다라는 것처럼 어쨌든 이 정확하게 그거는 옥석을 구분해서 근데 제가 보통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우리 박사 과정에서 제가 강의하게 되면 좀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거기도 제 강의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5년 버티면 됩니까?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세금을 성실하게 잘 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주 냉정하게 가차 없이 징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성실 납세자가 보호가 안 되니까 그것도 뭐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그러니까 뭐 1년 단위로 하면 금액이 거의 한 8조 정도가 적립 보류가 되고 못 받는 금액인데 지금 거의 100조가 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정리를 해야만 된다라는 그 내용을 첫 번째 잘못된 세금 상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보통 이제 5천만 원 이상 체납이 되면 출국 규제를 하죠.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또 해외에 가서 또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거는 정확한 그 사업 목적을 설명하고 그거는 담당 세무 공무원에게 얘기를 하면 풀어준다는 거죠. 그런 사례가 이제 많이 있어서 그런 거는 정말 자기가 체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못 내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해외에 가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세금을 또 낼 기회가 된다 하면 그런 길이 있다는 걸 아시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납 세금에 대해서도 시효가 있다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책에 보니까 344원이 압류돼서 15년간 세금 체납으로 간주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얘기를 하면 5년이 지나면 체납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15년 동안이나 이게 세금이 체납된 걸로 계속 간주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게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런 경우는 너무 뭐 좀 비일비재해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국세 행정에 좀 숨어 있는 그런 좀 불필요한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세법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보는 눈이 있어야만 이걸 또 이렇게 짚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국세 행정의 중심은 우리 국세 행정이 크게 부가와 징수가 있으면 부가 측면이 거의 뭐 다 대세이고, 이 징수한다는 측면은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지 않는 분야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돈 되는 건 다 뭐 세무조사나 부과할 때 요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세금 체납이 되고 세금도 못 내는 사람에게 뭔가 거기 일을 한 데서 부귀영화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쪽은 다 무관심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납세자 권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교한 이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건데 지금 344원이라는 거는 어쨌든 예시적인 숫자이긴 한데 우리 세법상에는 이제 소액금융재산에 대해서 압류 금지 재산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압류 금지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압류를 했으며 또 이게 왜 15년까지 가느냐 이제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액금융재산인 경우는 압류 금지가 지금은 1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압류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세무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시스템이 금융계좌는 나오지만 금액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금융계좌로 연결은 돼 있지만 그게 실시간으로 현재 체납 금액이 얼마다 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 업무량이 많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이 뭐 체납을 수백 건 쥐고 있는데 일일이 그걸 다 조회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냥 계좌만 보고 압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압류 금지 재산을 확인을 안 하고 압류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공무원에게 물어볼 수 있죠. 왜 압류 금지 재산인데 압류를 하셨나요? 하면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내일 돈이 1억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다들 또 막히죠. 그러면 1억이 들어오면 그때 압류하는 게 맞지. 압류 금지한다 법에 나와 있는데도 그래 이야기하면 이거는 직권남용이죠. 압류할 수 없는 걸 압류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누군가가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안다면 뭐 국정감사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을 때 뭐 국세행정이 개선이 될 수는 있을 텐데 정확하게 찝지 않으면 개선도 힘들다라고 이제 보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좀 많이 좀 뭐 떠들었고 좀 지금은 개정이 많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2017년도 그 11월 15일자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 그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해제해야 한다. 그런 지침이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러면 아무튼 얘기하신 거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체납을 했을 때 어떤 압류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압류가 되는 순간에는 5년이 넘더라도 그게 체납 세금으로 규정이 된다라는 말씀. 이제 5년인데 5기한은 5년 5억 이상 10년의 시효 소멸 기간인데 시간이 자동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그렇게 끝나지만 중단이 되면 이 중요한 핵심인데 중단이 되면 이거는 시효가 멈추죠. 그게 뭐냐면 그게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보면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보면 고지, 독촉, 최고, 규보 청구, 압류라고 돼 있는데 압류를 제한 나머지는 그냥 일회성이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고지서를 보내면 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효가 시작되고 그냥 그 출발이 되지만 압류의 경우는 압류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압류 해제한 날의 다음 날이기 때문에 압류를 한 뒤에 해제한다는 그는 언제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뭐 하루 만에 할지 뭐 5년 있다 할지 10년 있다 할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사실 제가 워낙 많이 이렇게 좀 그 뭐 글도 쓰고 강의도 하면서 또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해서 좀 어느 정도는 개선이 좀 됐다고 봅니다만은 아직도 그거는 좀 많이 개선돼야 될 그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되면 얼른 빨리
해제를 해야 되는 그 체납처분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게 관건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안다면 자기가 만약에 체납이 돼 있다면 그거는 세무 공무원에게 얘기를 해서 풀도록 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5년 안에 압류가 됐을 때는 그게 해지되지 않으면 이 5년이라는 기간이 쭉 늘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뭐 10년 있다 풀어지면 10년 후부터 다시 카운팅이 돼서 15년 만에 이제 끝이 날 것이고,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3년 만에 알았다 하면, 그때 얘기해서 푼다 하면 체납일로부터는 그러면 8년 만에 시효 완성이 돼서 납부임의 소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선 압류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야겠네요, 스스로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압류에 대한 소위 말하는 자기 정보잖아요. 뭐 이제 헌법상에는 소위 말하는 자기 정보 접근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다 내용은 다 반영은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세무 공무원 입장에서는 뭐 세무 대리인 또는 당사자에게조차도 잘 알려주지 않고, 특히 문제가 이 세무서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133개 세무서 어디 가서라도 소위 말하는 자기 정보 접근권이 보장이 돼서 자기 정보를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관할 세무서 가라든지 또는 관할 세무서 가서라도 잘 알려주지 않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이 대화의 요령도 사실은 필요한데, 체납자가 가서 담당 체납 공무원에게 제 압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담당 공무원들의 첫 일성이 세금 언제 내실 거죠? 그러면 자기 정보에 대한 접근은 꿈도 못 꾸고 다 돌아서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압류가 있고, 두 번째는 금융재산 압류, 세 번째는 이제 보험 압류,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자동차 압류가 있는데, 부동산 압류 같은 경우는 뭐 큰 빌딩 압류되면 당연히 물론 이제 세금이 후순위라 할지라도 뭐 조금이라도 뭔가 받을 수가 있다 하면, 물론 이것도 뭐 100억짜리 부동산 압류했다 하더라도 뭐 1금융 또는 다른 채권자가 뭐 100억 넘도록 이 우선권이 있으면 세무서는 공면을 못 하겠죠. 이런 건 평생 체납자가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중에도 이제 사실은 소액 그 재산, 그러니까 실익 없는 부동산으로 뭐 도로, 하천, 맹지, 뭐 상속 지분, 뭐 짜투리 땅 또는 하늘 아래 땅, 골목 모서리 땅 등등 세무공무원이 이 공매 의뢰를 딱 그 자기 책상에서 클릭하면 바로 캠코에 연결돼서 캠코에서 이제 공매를 하는데, 이런 실익 없는 부동산은 공매가 안 되겠죠. 그러면 공매 중지가 되죠. 공매 중지면 결국은 압류 상태에서 평생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사실 근데 압류 해제에 대한 것도 실익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해제하여야 한다는 징수법 내용이 있지만 공무원들은 제가 움직이는 걸 전혀 못 봤어요. 그래서 평생 체납자가 되는 구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융재산 통장에 잔액이 뭐 100원, 1000원 있어도 이거는 담당 공무원이 추심을 해서 압류 해제를 해야만 그 다음에 시효가 카운팅 되는데, 소액이니까 뭐 행정력을 쓰지 않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방어 논리가 뭐 내일이라도 1억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금융재산 같은 경우도 압류 금지 재산이니까 감사 측면에서 이거를 제대로 짚어서 압류한 것 중에 계속 그 장기 압류된 것들은 내용 보고 정리해라,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같은 경우는
이 보험은 여러 가지 법이 조금 뭐 여러 가지 약관이라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 있고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 생각은 세금은 못 내지만 어렵더라도 뭐 아프거나 할 때는 보험 혜택은 받아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보험 해지 환급금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어떤 뭐 제가 잘못 생각한지 몰라도 어떤 체납자를 위해서라기보다도 바쁜 업무 중에 이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안 챙기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건데 그러면 보험 압류해서 이게 또 평생 가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 실물을 인도해서 뭐 공매해야 되는데 뭐 제 경우는 이 직접 나서고 갖고 이게 없어요. 이 자동차 갖고 와본들 무슨 실익이 있겠어요? 그럼 압류 상태에서 서류상 압류면 어째 법적인 효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는 어떤 징수 실적, 세수에 도움되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 상태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평생 체납자가 되고 이제 공무원은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평생 체납자로 만들면 언젠가는 세금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완전히 이 정보에 깜깜하지는 않고 원론적인 그러니까 뭐 세금 체납이 되지만 뭐 시효가 있어서 끝날 때가 있다 이렇게 자기도 답답하면 여기저기 정보를 얻다 보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돈이 생기면 내야 되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별로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자기 뭐 부모가 계획을 남겼다 뭐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결국은 내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이 또는 담당 공무원이 힘들면 국세행정 시스템으로 그런 차량을 다 갖고 와서 일괄로 공매 의뢰하거나 처분해야 되는데 제가 2018년도쯤에 제가 그 캠코 본사가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가 부산에 있는데 거기에 제가 방문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중에 들었던 얘기가 서울시에서 1년에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압류 1,400대인데 그 중에 공매 의뢰가 되는 게 700대 나머지 700대는 소위 말하는 이 완전히 뭐 시체말로 똥차라서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우리 국세 지방세 본세보다 더 우선적으로 받는 체납 처분비 그게 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못 받으니까 이거는 공매를 보류한다. 공매를 못 한다. 그런데 그래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에 압류된 상태에서 평생 가죠. 그럼 평생 신불자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 정비를 한다 하면 그 평가되는 금액만큼 시효 중단하는 거는 저는 뭐 좋지만 그 체납이 뭐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고 그 금액의 과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압류 재산만큼만 시효 중단하고 그거를 징수하는 게 더 이롭지 않은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VS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뭐 지식, 뭐 정보라는 것이 뭐 우리 뭐 사람들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히 세금은 그 부분에서는 가장 매치가 되는 그런 꼭지라고 보기 때문에 뭐 세금에 대한 공부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게 너무 힘들면 이 세무 전문가들과 스킨십을 많이 가지고 공부할수록 그거는 바로 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북엘서 구독자님들도 이런 유용한 이 지식에 대한 정보를 잘 습득하셔서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훌륭한
지혜를 얻고 다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